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석었던 그런 판단이기도 한데 내가 환자를 갖다 굉장히 좋아지게 해야 된다 더디고 또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는 것도 많고 그러면 환자분이 오셔서 사실 힘든 얘기만 계속 나누게 되고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힘든 얘기만 계속하는 게 참 힘들어요. 내가 참 그동안 참 모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의 연구 중에서 거의 무용치료라는 게 크게 알려진 네. 제가 봤는데요. 혹시 실제로 운동이나 재활이 이제 파킨슨병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무용치료를 하셨을 때 어떤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다면? 일단 뭐 무용 치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운동 지금 저희 또 그 파킨슨병 학회에서도 계속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진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동이 보통은 이제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유산소 운동, 뭐 좀 땀을 흘리게 빠른 속도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죠. 사실 근육에 힘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요. 제가 환자분들 보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운동 치료하면은 파킨슨병이 나아지고 없어지나요?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병이 조금 더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나는 다른 쪽의 기능을 계속해서 즉 병하고 무관하게 나의 상태를 잘 유지시켜 주면은 그러면 자꾸 한쪽은 없어지더라도 보강이 되는 게 있으면 이 병을 좀 더 슬기롭게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이제 근력, 근감소증이 많이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혹은 밸런스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체조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운동을 갖다가 꾸준하게 골고루 하게 되어져 있고 제가 전에 이제 무용 치료를 했던 경우들은 사실 그룹 치료를 같이 했었고요. 같이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과 그 다음에 보호자분들 그 다음에 강사분들 세 분을 이렇게 같이 해서 했습니다. 같이 하면은 서로 시너지를 갖다가 하는 것도 있고요. 땀도 흘리게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있고 다리도 들고 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있었고 손발도 뻗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연성도 있었고 해서 그 무용 치료는 좀 세 가지 종목을 다 갖고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문 무용 하시는 분한테 사실 무용수 분들이 하셨어요. 전문. 네. 동시에 뭐가 냐면 할 때 즐거워야 돼요. 힘들면 되게 잘 운동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토가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꼭 음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동도 크게 하라. 파킨슨병 환자가 자꾸 작아지거든요. 움직임도 작아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기 때문에 큰 소리 내고 크게 행동하라. 그런 것도 있었고 같이 하고 틀려도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했었던 거라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보행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안정도, 우울 증상의 회복 이런 거에서도 전부 다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용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은 저 남미 가면은 탱고도 추고 그다음에 태국권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변형을 시켜 가지고는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게 대신에 규칙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킨슨병 그 발견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조기 진단과 예측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재 가능한 조기 발견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말씀. 지금 파킨슨병의 진단 기준이 학회에서는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동작이 느려지는 거, 뻣뻣한 거, 그다음 떨림이 이런 그리고 자세 안 좋아지는 거, 걷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진단 기준을 만들어 써가지고 왔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프로드로말 즉 임상적으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이전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즉 예측을 좀 하기 위한 그런 진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병의 경과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들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싶고 또 뭐 약물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그런 임상 시험들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미 벌써 많이 진단되어진 시점이면은 뇌조직의 손상은 벌써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좀 더 빨리 아직 파킨슨병이라고 임상적인 진단하기 전이지만은 이분이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비운동 증상들이 복합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진단의 범위를 갖다가 광범화하고 확률적인 걸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분들을 갖다가 조기에 그와 같은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시도했던 게 하나의 가닥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그 좀 더 복잡해지고 더 된 게 뭐가 있냐면은 임상적인 진단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건 여러 가지죠. 영상에서 보이는 것도 있고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뽑는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임상적인 증상 중에서 환자분이 다른 파킨슨병의 증상은 없는데 동작만 좀 느리거나 걸을 때 한쪽 팔만 잘 안 움직이고 걷거나 그분은 아직 파킨슨병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보면서 좀 그러한 것들이 같이 믹스업이 되고 그러면서 유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결국은 파킨슨병이라는 그런 큰 환자의 그룹 중에서 좀 더 분류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약물이나 어떤 계통의 약이 작용 기전이 다 있기 때문에 특정 작용 기전은 이 그룹에서는 맞지 않을까? 혹은 B라는 기전은 나라는 그룹에서 또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분류를 자세하게 해보자는 노력을 한 게 최근에 많이 진행되어지는 분류들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여러 가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고려하면서 분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시켜주는 노력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검사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도 대부분 그런데요. 치매도 그렇고. 근데 파킨슨 병에서도 이제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역할이 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특히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과거에 파킨슨병이나 퇴행성 뇌질환은 굉장히 고령에 있는 분들만 생기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실제로는 20대, 30대, 40대 환자분도 제법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들 특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걱정해서 오시고 그리고 검사를 받고 그리고 파킨슨병이 맞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울컥하세요. 그리고 머릿속도 많이 생각도 복잡해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경제활동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직업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때 혼자서 있으면은 되게 많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가족의 서포트라든지 육체적인 서포트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초기 환자분들은 뭐 아주 육체적으로 많이 나쁜 상태도 아니시니까는요. 대신에 그분에 대한 병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시고 특히 고령 환자분들 같은 낙상도 많이 생기고 이동 장애도 많이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넘어서 다치는 거하고 잘못 드시다가 살에 들리다 해서 폐렴 생기거나 항상 걱정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누가 계속해서 같이 좀 봐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오늘 약 하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안의 구조라든지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놓고 있느냐.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도 바닥 미끄럽지 않게 한다. 당연한 거긴 한데 실제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혼자 있거나 그러면은 잘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화장실 낙상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그러한 세밀한 그런 서포트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진료 보시면서 저 여러 환자들을 진짜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뭐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환자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환자분이 힘들다가도 약물 치료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해피하기도 하고 우울한 증상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굉장히 어리석었던 그런 판단이기도 한데 내가 환자를 갖다 굉장히 좋아지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파킨슨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디고 또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는 것도 많고 그러면 환자분이 오셔서 사실 힘든 얘기만 계속 나누게 되고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힘든 얘기만 계속하는 게 참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또 안 좋은 일이 또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따로 찾아와 가지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저분한테 정말 그렇게 많이 해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게 받아주셨다는 게 내가 참 그동안 참 모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경우들에 대한 생각도 내가 다 해결을 못 해드리는 거고 그 대신에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있어드리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파킨슨에 걸리신 뭐 환자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호자분들도 있고 이제 일반 이제 오늘 요즘에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파킨슨병에 대해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아졌죠. 파킨슨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이제 좀 이 생각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원래 이제 알려진 바랑 좀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특정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 뭐가 있으면 이게 딱 파킨슨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떨림을 갖다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파킨슨병도 떨림을 일으키지만 단순 수전증도 떨림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런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보세요. 또 뭐 유튜브도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중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나만 봐가지고 맞는 듯 하지만은 앞뒤가 없이는 그게 결코 옳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파킨슨병 환자 그러면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환자분도 열심히 먹고 근력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흡수장애가 생겼을 때 특히 도파민 계통의 약들이 그 단백질과 좀 흡수하는데 좀 경쟁이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거나 시간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아예 안 되면은 이제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그럼 파킨슨병 환자 기운 없으면 더 넘어지죠. 그런 면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 환자의 경과는 다 다릅니다. 아까 굉장히 그룹핑을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환자분들의 경과가 다 제각기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남이 저기 계신 분이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라서 보통은 이제 슬픈 사연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것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슬픈 사연이 다 내가 될 것 같은 걱정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저는 슬픈 사연을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아닌 경우 훨씬 더 많은데도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그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울하게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겠고 수술을 하면은 약을 안 먹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약과 수술적인 기계가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처음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금 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 교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뭐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파킨슨병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하지 마시라고요. 싸우다가 자꾸 지치고 힘든데요. 싸우지 말고요. 얘를 갖다가 잘 다스려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그 파킨슨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게 잘 조절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파킨슨병 약물 치료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 상의하시고 자기 몸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좀 더 고민하시면서 결국은 약물 치료가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으시고 결국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순응하시면서 같이 가시기를 갖다가 보통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갖다 사용할 때 있어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약하고 너무 멀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을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도 용량 조절도 하고 또 처음에 있더라도 점점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 적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약을 처음 사용할 때는 만약에 운전하신 분들 같으면 좀 젊은 환자분들 많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약을 갖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운전을 좀 안 하시길 권합니다. 약이 졸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안 되시니까는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본인이 직접적으로 운전하시는 경우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대중교통 좋잖아요. 그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약이 내가 혹시 너무 졸리지 않은가 보고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제 제가 환자분 보고 좀 그런 것들을 느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하던 얘기 말고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